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동작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이 있는데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보다 IT 세계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꼭 암호화폐를 구현할 때만 블록체인을 사용할 이유는 없는 거고, 여러 곳에서 필요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책들 보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만큼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그럴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드는 전자화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화폐를 연구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연구한 건 뭐냐면은 명목화폐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화폐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자화폐, 암호화폐라는 거고요. 근데 전자화폐와 암호화폐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 쓰는 사이버머니 같은 것들 있죠. 사이버머니. 그것도 전자화폐는 전자화폐예요. 그렇죠? 근데 암호 기술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명목화폐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쓰는 요 지갑에 있는 화폐, 동전들에 가지고 있는 특징. 위조가 어렵습니다. 휴대가 가능합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내가 편의점 가서 처음처럼을 하나 샀어. 그럼 어떤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죠? 어떤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돼? 보장이 전혀 안 돼?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들을 막 쓰다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현금을 쓰게 되면은 현금은 뭐가 안 돼요? 추적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뭘 샀는지를 현금은 추적이 안 돼요. 신용카드 쓰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김상진이 뭘 샀다, 어디 갔다, 어디에서 이게 다 기록이 남아요. 근데 현금을 쓰게 되면은 기록은 남지 않아요. 기록은 남지 않지만 그 편의점 알바생 또는 주인은 내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어제 처음처럼 사간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우리가 복면을 하고 가서 물건을 사지는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비트코인을 이 친구한테 얼마의 비트코인을 줬어요. 그럼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나? 이 친구는 나한테 받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거래를 하면 거래한 사람들끼리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우리 둘이 거래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는 우리가 편의점 가서 현금을 주고 뭐 껌을 하나 산다든지 뭘 하나 산다는 걸 생각을 해보고 어떤 프라이버시 보면 다 찍힐 거 아니야. 또 CCTV 찍히고 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는 많다. 근데 그거랑 신용카드랑 결제한 거는 확연히 또 구분되죠. 그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양도가 가능하죠. 제가 주면 돼요. 그냥 분할이 가능해요.
10,000원 주고 5,000원 받으면 돼요. 오프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프라인 지불이라는 것은 우리 둘이 거래를 할 때 다른 사람이 개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어때요? 내가 상점에 가서 거래를 하면은 상점하고 나하고 둘만의 인터액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용카드 정보가 어디로 가요? 신용카드 회사로 갔다 와야 돼요. 그 회사에서 거래를 승인해 줘야 돼요. 이 사람 한도가 아직 안 지났다. 이 카드는 분실된 카드가 아니다.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와서 오케이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오프라인 지불이 아니에요. 온라인 지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특징을 가진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했던 게 제 노력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했던. 하나도 성공 못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공부했던 게 이쪽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갖고 있던 편견이 있어요. 그 편견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왜? 그 편견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건 암호화폐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의 허가가 없이 돈이 유통된다. 그게 암호화폐도 암호화폐가 아니도 유통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분산 암호화폐. 그러니까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만들면은 그 화폐를 가지고 물건도 주고받고 사람들까지 주고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제가 공부하면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고 그때까지는 논문 같은데 아니면 지상에 어디 이런 서술된 어떤 책 같은데 그런 개념이 나온 데가 없었어요. 저도 생각 못 했고. 그래서 저는 늘 이거를 고민하면서 늘 뭘 생각하고 있어요? 중앙기관은 있다. 중앙기관. 그러니까 한국은행 뭐 이런데 허가를 받아서 또는 이 은행이 한국은행이 아니면 정부가 허가해준 어떤 기관에서 발행이 돼야 된다. 전자화폐는, 암호화폐는. 이제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착각했던 게 이거고, 비트코인은 이거 없습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누구의 허가 없이 만들어지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에 들어간 암호 기술이 대단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의 허가 없이 분산호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거를 이제 실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생각했던 건 우리가 돈을 쓰면 여기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걸 다른 사람한테 이동을 해가야 되잖아요. 이동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내가 어떤 디지털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상점에 가서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값을 상점한테 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이동이 돼야 지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그런데 암호화폐도 또는 사이버 마니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이버 마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서 만화를 봐요. 웹툰을 봐요. 웹툰. 그럼 내가 10,000원을 주고 100코인을 구매해. 그럼 100코인이 내가 갖고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이 100코인이라는 정보는. 어디가 있어? 그 웹툰을 서비스하는 서버에 내 계정 정보에 내 코인이 100이라는 수치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화 하나 봐. 근데 하나 보는데 코인이 2개야. 그럼 얘는 요 자리에서 100이 98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써서 내가 100개 코인을 내 핸드폰으로 내려받은 다음에 2개씩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많이들 생각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동전을 주고 지폐를 주잖아요. 신용카드 실제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이 예전 초기 연구에서는 이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값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서로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제가 연구했을 때 암호화폐 유통 시나리오는 이렇게 돼요. 어디였어? 이 사용자가 은행에 가서 또는 은행과 통신을 해서 명목화폐를 주고 암호화폐를 인출받습니다. 암호화폐를. 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인출해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는 상점에 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점은 이 암호화폐를 다시 은행에 입금해서 명목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연구된 제가 공부할 때의 그 암호화폐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은행으로부터 내 계정에 있는 돈을 주고 실제 돈을 주고 그 돈에 해당되는 암호화폐를 인출해서 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점한테 줘서 지불합니다. 상점은 그거를 쓸 수는 없고 걔를 다시 은행에 넣어서 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 사람한테 10,000원 주면 이 사람은 그 10,000원 갖고 어디 가서 쓸 수 있죠. 여기선 그게 안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썼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주인은 그 돈을 다른 데 가서 쓸 수는 없어요. 한 번 쓰면 못 쓰니까. 다 입금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지불하는 과정에서 상점이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은행에 확인해야 되면 온라인 방식이고 은행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은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화폐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하는 거는 얘가 지불할 때 확인해야 돼요. 그럼 뭘 확인할까? 이 동네에서 암호화폐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중 사용입니다. 더블 스펜딩. 그러니까 돈을 인출받았어요. 이게 사이버 암호화폐인데 이게 1,000원 암호화폐예요. 1,000원짜리 암호화폐를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는 몇 번만 써야 돼?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야 돼요. 딱 한 번만. 여러 번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온라인 방식이면 어떻게 하면 이중사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 온라인 방식이면 내가 요 별표를 얘한테 줬어요. 그럼 얘는 그냥 받으면 안 되고 그 별표를 누구한테 줘? 은행한테 보냅니다. 그럼 은행은 뭘 해? 이 별표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 방식에서는 뭘 확인하기가 편해요? 이중사용 확인하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이것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일련 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사용된 거는 여기에 일련 번호 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한 번 썼던 거는 이거 받지 마라 라고 하겠죠. 그럼 사용자는 이 전자정보를 갖고 있지만 한 번 쓴 거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식에서는 이중사용을 검사하기가 어때? 쉽죠? 어려울 거 없겠죠. 그런데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얘는 이 별표가 다른 데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상점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이 사람은 그냥 이걸 받고
1,000원짜리 물건을 줬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왜? 오프라인 방식이면 요 별표가 이중 사용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뭐 할까? 이 별표 돈을 이제 현금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내요. 그럼 이때 보내는 순간 은행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별표가 미리 왔으면은 이중 사용한 건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중 사용을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 오프라인 화폐에서는. 온라인 방식에서는 이중 사용이 사전에 방지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도 안 물어. 못 쓰게 하니까. 그렇죠? 온라인 방식에서는. 근데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사후에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이중 사용됐다는 거를. 그럼 사후에 발견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 상점한테 물을까? 고객한테 물을까? 누구한테 물어야 돼? 어? 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고객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럼 고객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맞느냐면은 요 인출받은 요 화폐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인출받은 요 사용자만 쓸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사용자만. 그래서 얘가 이중 사용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정보로부터 요 분의 이름이 춘향이면 그 정보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은 사용자들이 이중 사용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하면은 내가 발각된다. 발각되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화폐는 이중 사용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사후에 알아낼 수 있고 누가 이중 사용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걸 만드는 방법은 인출된 화폐는 그 인출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인출자가 이중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인출자의 정보가 드러나게끔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앞에 그 얘기들을 이제 대부분 했고요. 자, 이제 전자화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중 사용이에요. 이중 사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위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조 문제가 있는데 보통의 전자화폐는 아까 봤던 우리가 기존 연구에서는 은행이 발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 중앙은행이든 일반은행이든 은행이 발급하는 거고 은행은 발급할 때 뭘 해요? 전자 서명에서 발급해요. 그러면 그 서명키가 노출되지 않는 한 위조하기는 계산적으로 어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조 문제는 전자 서명 기술을 통해서 보장하는 거예요. 발행계 외에는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기존에까지 연구에서는 거스름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양도도 가능하지 않고 거스름 제공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했던 건 요 부분을 연구했어요. 거스름을 만들 수 있게. 거스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100원짜리 5개를 갖고 있고 1,000원짜리를 1개 갖고 있어요. 근데 물건이 700원이야. 700원이면 이 물건을 나는 살 수 없어요. 700원을 살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700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기존 전자화폐에서는. 예를 줘서 300원 거스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선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에서는 그게 다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 중에 은닉 서명이 있었는데 그 은닉 서명으로 아주 간단하게 온라인 전자화폐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개 키를 3개 만들어요. 공개 키, 개인 키상을 3개 만들어서 각 공개 키마다 액면가를 할당해 놔요. 그러니까 공개 키가 3으로 되어 있는 거는 50원, 5로 되어 있는 건 100원, 7로 되어 있는 건 500원이다. 해서 액면가를 나타내요. 그리고 인출은 내가 150원을 인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프로토콜을 2번 수행을 합니다. 두 번 수행하는데 50원 인출할 때는 얘가 무슨 키를 써요? 3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써서 전자 서명을 해주고 100원을 인출할 때는 5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써서 발급해 줍니다. 그럼 나는 일련 번호 뭐에 대한 플러스 K 3이라는 게 3 값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서명이 마이너스 K 3에 대응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공개키 5에 대응되는 개인 키로 서명된 서명값은 이게 얼마에 해당돼요? 100원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50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닉 서명을 하니까 이 일련 번호를 어떤 고객이 발급해 받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이 사용자한테 150원을 인출해 준 건 알지만 그때 인출해 줬을 때 일련 번호를 몇 번인지는 자기는 몰라요. 은닉 서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전달하게 되면 얘는 요거를 여기한테 발행기관에 넣어요. 그럼 발행기관은 뭘 확인해? 이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게 되겠고 이 일련 번호가 이미 사용된 화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집을 승인하게 되고 얘가 그러면 물건을 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온라인 전자화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전자화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이 전자화폐에 대한 연구는 명모화폐를 그 명모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 암호화폐가 똑같이 만족시키려고 만들려고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다들 저를 포함해 다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앙은행이 발급해야지 정부가 허가해야지만 암호화폐가 유통될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그 고정관념을 깼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체 강화 방식, 즉 독립적으로 발행하는 신뢰기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오프라인 방식이냐는 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에서는 특정 서버의 도움은 받지 않아요. 뭐 신용카드처럼 비트코인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어디 서버에 가서 이 돈 괜찮아요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건 없어요. 확인하는 건 없는데 지불 내용을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달돼야 되고요. 거래 내역이 전체 네트워크로 다 퍼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확정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줬어요. 그러면 그 거래가 바로
유효하게 거래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서 1시간이 흐르면 유효한 것이 돼요. 왜 1시간인지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오프라인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라인 방식도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중간인데, 하여튼 이런 방식이 있고, 양도가 가능해요. 비트코인은 고객과 상점 간에뿐만 아니라 고객 간에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분할 및 통합도 가능해요. 돈을 쪼갤 수 있고 쪼개진 돈들을 합칠 수도 있어요. 익명으로 지불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은 첨삭만 가능한 분산 원장을 씁니다. Distributed Ledger라는 개념을 써요. 이게 여기에 들어간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니 블록체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기코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기코인. 그래서 이 한기코인의 규칙이 있는데 총장만 코인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 비트코인은 총장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기코인은 총장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규칙 2, 코인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코인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규칙 3, 모든 거래는 전체 공개됩니다. 요 가정을 가지고 한번 이 한기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나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은 공개키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개키를 확보해야 돼요.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돈을 이만큼 줄라 그러면은 이 친구의 공개키가 필요해요. 공개키가. 그런데 여기서는 인증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인증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친구한테 지급해 주려고 그러면 이 친구의 공개키를 반드시 받아서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기코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헤더, 입력, 출력, 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트코인도 요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에는 이 타입, 얘가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성, 코인을 만드는 것일 수 있고, 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코인을 양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걸 나타내게 되겠고요. 인, 아웃이 있는데 거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고요. 인, 그리고 아웃. 아웃도 여러 개일 수 있고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100원짜리 하나 갖고 있고 500원짜리 갖고 있어요. 응? 그 합이 얼마 갖고 있어요? 600원을 갖고 있죠. 근데 300원을 지급하고 싶어요. 300원. 그러면 300원이면 좀 그렇다. 300원을 지급하고 싶으면 얘 하나 갖고 지급할 수도 있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인이 100원, 500원이 되는 거예요. 인. 그러니까 3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인이 이제 100원, 500원 두 개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인은 하나일 수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인은 인에 쓰인다는 얘네들은 다 한 사람 거야. 한 사람 거야 돼요. 내가 지급하니까 내 거 아닌 걸 내가 쓸 수 없죠. 한 사람 거야 돼요. 근데 아웃은 지금 300원을 줘야 되죠. 그럼 300원이 있고 그러면 남는 건 얼마야? 300원이죠. 그럼 300원. 그럼 요거는
내가 김상진이고 홍길동한테 지급한다 그러면 요거는 홍길동, 요거는 김상진이 돼요. 아웃이 두 개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얼마짜리 갖고 있어요? 원래 100원짜리, 500원짜리 갖고 있는데 나는 얼마짜리 갖고 있게 돼요? 300원짜리만 하나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하나 갖고 있게 되는 거고 300원짜리. 300원짜리. 인, 아웃.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인이고 그리고 이 거래 결과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웃이 됩니다. 아웃.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생성하는데 금액이 100원이에요. 100원이고 수취인이 S가 총장인데 총장의 공개키를 여기다 넣어놔요. 그러면 요 아웃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누구만 쓸 수 있냐면은 요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요 플러스 KS를 알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전체, 이 코인은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총장만 만들 수 있으니까 총장이 서명하게 됩니다. 서명해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총장이 100원을 A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는 여기서 인과 아웃은 트랜잭션이 돼요. 거래. 그래서 요 인은 T1이 됩니다. T1. T1이 뭐야? 100원 만들어진 코인 생성한 거죠. 발급한 거죠. T1이고 아웃은 100원이에요. HA에게. 그러면 HA는 이 T2를 가지고 100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00원을 쓰고 싶다. 그러면 A는 T2를 여기다 인을 놓고 아웃해서 100원을 B한테 줄 수 있습니다. B한테. 그래서 또 B한테 줄 수도 있고 여기를 50원만 주고 50원은 수치인 H 플러스 KA에서 내가 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게 돼요. 즉 얘네들은 이 한기코인이나 비트코인은 이런 트랜잭션들이 A라는 사용자에서 B라는 사용자로 옮겨간다기보다는 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이 공개되는 DB에 이 정보들이 쭉 들어가요. 이 트랜잭션이 들어가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면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한번 고정이 되면 수정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또다시 요거를 이중 사용하고 싶다. 요 T2를. 그러면 쓰려고 해보니까 T2가 이미 요 T3를 만들 때 T2가 썼어. 그러면 T2를 못 쓰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 내역을 가지고. 오늘 설명이 영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돈이 여기서 절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거래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려고 그러면은 내가 1,000원을 지갑에서 꺼내서 줘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DB에다가 김상진은 홍길동한테 1,000원을 줬다라는 걸 여기다가 써놔요. 그러면 이 거래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실제적으로 김상진과 홍길동 사이에 1,000원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정보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은 거기에 1,000원을 받은 걸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뭘 쓸 수 있냐면 홍길동은 성춘향한테 500원을 줬다. 라고 또 거기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DB를 쫙 분석하면
홍길동이 얼마 갖고 있고 김상진은 얼마 갖고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 돈에서는 뭐가 이동 안 해도 그 DB에 기록만 되어 있으면 거래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정을 불가능해 하고 내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얘를 이 거래가 유효하려면은 T2를 거래를 썼으니까 T2를 쓸 수 있는 사람만이 T3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T2는 누가 만들 수 있냐면은 플러스 KA로 수신이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KA로 서명이 돼 있어야지만 유효한 서명이 돼요. 인이 T2일 때에는 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전거래면 얘로 가는 거야. 가서 아 얘는 앨리스 거구나. 앨리스 서명이 맞네? 그럼 이게 유효한 거예요. 또 이 DB를 다 뒤져봤더니 T2가 인인 게 없어. 얘가 유일해. 그럼 이중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럼 유효한 것이 돼요. 근데 T4가 들어왔는데 T2가 이전 거래야. 근데 봤더니 T3에 벌써 T2를 썼어. 그럼 얘는 이중 사용이 안 돼요. 얘는 못 들어와요. DB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UTXO라고 해서 Unspent Transaction Output.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뭘 나타내요? 요것들.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요 out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의 양을 요걸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돼요. 그럼 비트코인하고 이 한기코인의 차이는 뭐냐? 비트코인은 마이너라는 게 있어서 채굴자가 있어서 생성을 하는데 얘는 누가 생성을 해? 총장이 생성한다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기코인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명될 비트코인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누가 생성한다? 총장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총장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굴자라는 것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이게 이제 들어가면 그 거래 내역이 이렇게 원장에 들어가게 되면 얘를 수정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100원을 300원으로 바꾼다든지 얘를 써놓고 얘를 지운다든지 하면 안 돼요. 거래를 이제 그 DB에 들어가면 DB에 거래가 확정이 돼서 들어가면 그거를 수정할 수 없어야 돼요. 수정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정할 수 없는 기술이 비트코인에서는 뭐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총장이 전자 서명한다라고 하면은 또 해결돼요. 그러니까 총장은 이 트랜잭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얘를 유효한지 보고 서명해서 거기다 DB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수정 못 하겠죠. 누구만 수정해? 총장만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 문제는 총장만 가능하고요. 거래 내용의 변경 문제나 이중 사용 문제는 공개로 해결하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뭐 중앙 집중식으로 하면 총장이 유효성 검증한 다음에 서명해서 공개하면은 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과 통합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을 아까는 여기서는 아웃이 100이면 또 그거를 전체 금액을 다 쓴 걸로 이렇게 했는데 100원일 때 70원은 B한테 30원은 A한테 이렇게 바꿔서 썼습니다. 그러면 A는 T3를 이용해서 얼마만 쓸 수 있어요? 30원을 쓸 수 있어요. B는 T3를 이용해서 얼마 쓸 수 있어요? 70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은 요거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발행 문제를 이해하면 돼요. 발행 문제를 이해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간다.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서로 간에 어떤 값 정보가 서로 교환되는 게 아니라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해서 거래를 확정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원장을 보면 누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드리고 내일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 실제 이름은 아닌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2008년도에 처음 소개를 했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을 어디 학술지에 투고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인터넷에 공개를 했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든 거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그 단위가 이제 1 비트코인이 BTC인데 그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이 수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 2018 올해가 이제 세 번째인데 그때가 300만 원이었어요. 1 BTC가. 그리고 내가 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연구년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막 했어요. 비트코인 공부를 이제 강의하려고 요거를 강의자 만들려고. 그때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바보였던 게 늘 생각하는 게 1 BTC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공부할 때는. 근데 이게 1 BTC를 사는 게 아니라 0.1, 0.01, 0.001도 살 수 있어요. 그냥 꼭 1 BTC를 사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무식하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월렛도 만들고 월렛에다가 동전을 만들고 막 이걸 한번 수업 시간에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월렛을 설치하고 막 했는데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1 BTC가 100만 원이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때 그냥 0.1 아니면 0.01이면 1,000원일 거 아니에요. 그거 또 하나 사놨으면 좋은데. 300만 원이었고 5월 21일 날 작년에는 거의 1,0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 5월 7일 날 업데이트 했는데 그때가 6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1,000만 원이 넘어요.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600만 원 주고 1 BTC 샀으면 오늘 얼마 수익이 나요? 400만 원이 수익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변동폭이 지금 대단히 크고 있습니다. 커요. 한동안 계속 내려갔었어요. 그 내려갔을 때 또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생성된 비트코인 수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영원히 증가를 안 해. 일정한 개수가 되면 이제 스톱. 비트코인은 더 이상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이제 코인을 계속 발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코인의 가치를 뭔가 유지하려면 코인의 개수를 제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인을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코인이 발급 안 돼요. 근데 이 코인이 발급이 안 되는 순간 이 생태계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일 아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기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양도를 받을 수 있고 공식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원래는 이걸 생각 안 한 거야. 이 사람은. 모르죠.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거래소를 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거래소라는 게 등장하면서 생태계가 많이 교란됐어요. 원래는 근데 거래소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사람과 사람들끼리 유통을 하게 좀 만들었는데 그게